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7단계 체크 포인트 중에 4단계, 네 번째입니다. 저자 인격권을 침해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독립성 주권 이 세 가지 권리 중에 어떤 것이 침해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 저자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원 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인격권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무권리자의 권리 주장이 되고 따라서 침해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체크 포인트. 자, 이번에는 면책 규정이 적용되는가. 아까 우리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봤죠. 제일 중요한 것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그 다음에 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 이용, 이런 규정들, 또 뭐 25조의 학교 교육을 위한 인용이라든가 또 30조의 사적 복제 이용,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하는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저작재산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뭐 인터넷에 보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음악의 경우에 몇 초 이내로 인용하는 것은 괜찮다. 또 영화는 뭐 1분 이내는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아, 교수님 죄송한데 화면 공유가 안 된 거 맞는 거죠, 지금? 안 된 거 같거든요. 공유 중인데, 아, 그러세요? 네, 잠시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이 저작권법상의 그 면책 규정에 맞추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몇 초 이내는 괜찮다, 몇 분 이내는 괜찮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식스바 룰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있던 공연윤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했던 그 음악의 경우에는 6소절이 같으면 표절이다. 뭐 6소절 이상이 같아야 표절이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오히려 이제 현재의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 저작물의 공정 이용, 뭐가 공정한 것인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사실은 이 규정만 봐서는 거의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판례나 유사 판례들을 찾아보시고 또 저작권법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법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법이란 것은 명확한 언어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불명확한 용어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법이란 것은 이제 그 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툼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다툼이 생기지 않게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저작권법이라든가 특허법, 실용실험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그 지적재산권법은 상당히 이런 불명확한 그런 개념들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규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서 그냥 이게 공정이용인지 아닌지는 결국 법원에 가봐야 이게 결론이 나는 우리끼리 그냥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법은 명확해야 되고 특히 그 형벌법규는 그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죄형법정주의라고 있죠. 우리 형법에 죄와 형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법규는 명확하지 않으면 무효다. 명확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명확성의 원칙인데 우리 저작권 침해는 이게 형사 규정도 되거든요. 저작권 침해 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되는지 여부가 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뭐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불명확한 용어로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그걸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이 죄형 법정주의 중에 파생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작권 침해를 이렇게 형사적으로 규율해서 처벌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나는 공정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공정이용이 아니다, 침해다.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이런 불확정 개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법이고 또 그런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생기면 우리는 결국 유사 판례를 찾아보고 또 교과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봐서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좀 불확정적인 법률이다 하는 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체크 포인트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남아있는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플러스 사후 70년까지죠. 그런데 작품 자체는 보호기간이 지났지만 그 작품을 디지털 형태 등으로 가공한 경우에 새로 저작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저작권 보호기 70년이 다 지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거, CD-롬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진짜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저작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컨텐츠 산업 발전법이라고 여기 제가 기재를 해놨죠. 이 컨텐츠 산업 발전법은 어떤 그 컨텐츠를 디지털화했을 때 그 디지털화한 사람에게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일종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을 그대로 디지털화하게 되면은 그건 창작성이 없거든요.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선왕조실록을 그대로 디지털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기술적인 것이지 어떤 창작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은 없습니다만은 여기 컨텐츠 산업 발전법이라는 이 법에서 그런 어떤 이제 기존의 컨텐츠를 디지털화한 경우에 그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컨텐츠라고 해서 무작정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혹시 디지털화, 최근에 와서 디지털화된 것이 아닌지 이제 그런 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보호기간이 지나도 소유권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흰소라고 제가 예를 들어놨죠. 흰소. 이중섭 씨의 그 작품입니다. 그림. 이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에 흰소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 홍익대학교의 소장품이에요. 근데 그 이중섭 씨는 돌아가신 지 7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저작재산권이 소멸이 됐는데 그러면 그 흰소라는 그림 홍익대학교에 가고 아무나 사진으로 찍어다가 그거 달력에도 쓰고 책 표지에 쓰고 그래도 되나? 안 됩니다. 저작권은 죽었지만은 소유권이 살아있거든요. 누구에게? 홍대에게. 소유권의 내용에는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처분권. 예를 들어서 이런 연필을 제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용권, 이 연필을 제가 다 쓸 때까지 사용하는 이 권리도 저한테 있고, 수익권, 이걸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제가 갖고 있고요. 처분권,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도 저한테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소유권의 내용. 그러니까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능은 사용, 수익, 처분권입니다. 그럼 이 흰소를 촬영하게 해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소유권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흰소라는 그림을 사진 찍는 것은 뭔가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면 복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복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 복제권은 이미 70년이 지나서 소멸됐다. 그럼 복제권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소유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권이 있는데 그 수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홍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유족의 허락은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보호기간이 이중섭 씨의 그림의 보호기간이 지났는지는
제가 지금 명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 전에 지났다고 들었어요. 우리 홍대 박물관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대 가서 흰소를 마음대로 찍어 오면은 안 됩니다. 아, 찍는 거는 몰라도 그것을 수익을 거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물론 우리 홍대에서는 그 흰소 이렇게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이렇게 숨겨놨죠. 네, 소장해서 어디 저 금고 속에 넣어놨는지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것을 디지털 이렇게 복사한 그런 이제 그림만 박물관에서 봤고 실제 그 원작품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홍대가 갖고 있는 소장품 중에 제일 그 또 귀중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유권이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고호 작품전에 가가지고 고호 그림을 사진 찍어와서 내가 뭐 수업 자료로 이용해도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고호의 작품은 물론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끝났지만 소유권이 살아있죠. 고호 무슨 뭐 저작권 재단이라든가 또는 그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데서 그 소유권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 이제 소유권자의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이제 그런 것을 또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7번째 체크 포인트. 저작권법적으로 이제 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저작권법 말고 다른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에 가서 걸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저작권법에서 이거 괜찮대. 이건 창작성 없어서 이건 저작권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괜찮아. 그럼 막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부정경쟁 방지법입니다. 뒤에 나오나요? 네. 제가 예를 기재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형외과에 가보시면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고 있죠. 그 비포 애프터 사진 이런 사진들은 일종의 증명사진 같은 거라서 누가 찍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사진들이죠. 그냥 환자 이렇게 그냥 앞에 얼굴에 대고서 사진 찍은 거니까. 그래서 누가 찍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개성이 없고요. 따라서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성형외과 병원에 있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이번에 새로 개설한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 병원 내부에 이렇게 게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에 보시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차카타 지금은 타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목으로 차목이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더 끼어 들어와서 카목으로 바뀌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카목 거기에 가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이루어 놓은 어떤 경제적인 성과물을 허락 없이 무단 이용을 해서 그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그런 경쟁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부정 경쟁 행위가 돼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것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죄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갖다가 허락 없이 쓰게 되면은 물론 이제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런 이제 경쟁 병원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진을 갖다 쓰는 건 되게 부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성형외과가 있고 나는 이제 다른 성형외과를 하면서 그 A 성형외과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정 경쟁 방지법이 적용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법 외에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그 뭐 누군가의 초상을 이름이나 이런 것을 허락 없이 사용을 했다든가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는 초상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프라이버시권 이런 것이요. 또 퍼블리시권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은 그 뭐 보통 이제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또 용모, 목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광고에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권리들. 그러니까
초상권이나 이제 프라이버시권 같은 것은 인격적 권리여서 이제 그것은 위자료의 만약 그런 이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위자료를 이제 청구하게 되는데 이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사용하게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재산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유명한 가수나 배우 이런 사람들은 이 퍼블리시티권이 가치가 굉장히 높죠. 잘못 사용. 제가 옛날에 본 사례가 상당히 오래전인데 G.O.D라는 그 가수인가요? 아니면 그룹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초상을 함부로 썼다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이름이나 용모를 광고에 사용하게 해주고 받는 금액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G.O.D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 5, 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성용 속옷을 이제 제임스 딘이라는 그런 속옷이 있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 의류 회사에서 나온 그 제임스 딘이라는 이제 그 속옷이었는데 그 제임스 딘이 누구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 딘 그 재단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 퍼블리시티권이 권리로서 확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법에 성문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원고 청구가 기각됐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의 우리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초상 저작권 그런 비슷한 이름으로 권리가 새로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초상이나 이름 또 목소리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초상권은 물론이고 퍼블리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7단계 체크 포인트를 빠짐없이 쭉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과연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가 안 될 때 혹시 다른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것을 이제 빠짐없이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해가 되면은 그럼 침해가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럼 이제 어떤 구제 조치가 있느냐? 침해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가 가능하냐? 침해가 인정이 되면은 먼저 민사상 구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상 구제가 있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거,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먼저 민사상 구제 조치를 보면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출판물을 내가 어떤 소설을 하나 썼는데 내 허락 없이 A라는 출판사에서 내 소설을 출판했다. 그러면 그 출판 정지, 출판 금지 이런 청구를 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정지 청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의 과실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가 고의적으로 했든 아니면 실수로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이건 일단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이 정지 청구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그 밑에 보시는 손해배상 청구는요. 이거는 이제 정지 청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함께 할 수도 있고 정지 청구만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이 청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나름인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실수로 그러니까 조금 잘 알아봤으면은 이게 침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해서 출판했을 경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그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과실이 있다고 하죠. 과실. 실수한 거죠. 실수. 우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자동차로 사람을 운전하다가 치였다. 이제 그게 바로 뭐 과실치사. 그때 이제 과실이라는 게 뭐예요? 운전자라면은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 주의를 하지 않아서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치었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서 보행자를 치었다든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치었다든가 이런 이제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만약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소설을 하나 썼는데 이 소설을 누가 표절을 했어요. 표절해서 작품을 쓴 다음에 그것을 그러니까 제 소설을 A라는 사람이 표절을 했고 A가 그것을 B라는 출판사에 넘겨줘서 B 출판사에서 출판해져서 나왔습니다. 그럼 A는 이 사람은 당연히 내 걸 표절했으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출판사는 이것이 표절 작품인 줄 정말 모르고 출판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출판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앞에 보는 정지 청구는 가능하죠. 이거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법원의 입장을 보면은 출판사의 과실은 상당히 넓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출판 그 저자와의 계약을 해서 이제 출판하는데 이 저자가 누구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에서는 조금은 넓게 과실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죠. 뭐 동화책 같은 경우 또는 뭐 소설 잘 팔리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대개 시장 조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 동화책 업계에서 또는 이제 이 소설 출판기에서 어떤 작품들이 있고 이런 것을 대충은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모니터링 했으면 충분히 이게 표절 작품이다 아니면 누구 것을 모방한 작품이란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과실을 좀 넓게 인정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의학 서적이라든가 또 전문 법률 서적 같은 거는 사실은 출판사에서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 그냥 만연히 출판사가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등록된 저작물, 등록은 어디다 하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불법 복제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따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훨씬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저작권법에 이렇게 네 가지의 특칙이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보는 방법. 사실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침해자가 얼마를 벌었든, 그러니까 내 책을 불법 복제해서 얼마를 벌었든 내가 받은 손해액을 계산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받은 이익을 손해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책을 100불을 팔 능력이 있는데 내 유통망을 가지고서는 그 출판사는 대형 출판사를 가지고 침해를 한 출판사는 대형 출판사에서 200권을 팔았다. 그럼 원래 내가 팔 수 있었던 100권에 대한 손해를 계산을 해야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이 침해자가 200권을 파는 것을 내 손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손해는 그 사람이 받은 손해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특칙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작권법 125조인가요? 124조인가? 네, 123조가 이제 그 침해의 정지에 대한 규정이고요. 125조 1항에 바로 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산정하는 특칙 규정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125조 2항에 보면은 통상 사용료, 이 저작물을 사용해주고 사용 허락을 해주었다면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그 통상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요 2번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증하기가 쉽거든요. 통상 사용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내가 찍은 사진을 쭉 올려놓고 이 사진을 이제 그 다운받아서 뭐 이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 어떤 사진은 이 사진은 3개월 사용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통상 받고 있는 금액이 있겠죠. 이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자가 내가 허락 없이 어떤 그 3개월에 뭐 10만 원짜리 그 사진을 퍼가서 6개월 동안 이용을 했다. 그러면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1번과 2번이 계산이 상당히 어려울 때 그냥 판사가 재량으로 이 정도면 500만 원, 뭐 이렇게 그냥 원님 재판하듯이, 근데 물론 그 순수한 원님 재판은 아닙니다.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판사가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자, 이 정도라면 500만 원, 이 정도라면 1000만 원, 이렇게 판사가 재량에 의해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정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제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아예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법정 손해배상입니다. 요거는 뒤에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판례에서 보면 잠깐 나와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법정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저작물 한 건에 대해서 그 10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이제 상습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저작물 한 건마다 이제 얼마를 이렇게 특정을 해놓고, 이 법정 손해배상은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느냐 하면은 대량으로 저작권이 침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불법 영상물을 10만 건을 올렸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실제. 지난번에 우리 그 웹하드 업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보면은 일본 그 성인 영상물을 뭐 10만 건씩 이렇게 올린 그런 웹하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마다 그 손해액을 A라는 영상물은 얼마짜리, 이렇게 뭐 10만 건을 다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물은 한 건당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곱하기 이제 10만 개 이렇게 하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정 손해배상입니다. 음란물이라든가 이적 표현물, 이런 불법 저작물도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바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웹하드 사건에서 그 불법 성인 영상물을 올려놓은 웹하드 업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 음란물이라든가 이적 표현물 같은 것은 불법 저작물이기 때문에, 불법 저작품이 아니라 불법 저작물입니다. 이것은 불법 저작물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어떤 그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재산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음란물,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적 표현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것이, 이런 내가 지금 만든 음란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침해했을 때 그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제 그것이 위자료 청구는 안 되느냐, 그러면은 위자료 청구조차도 안 되느냐, 이것이 재산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 저작물을 누군가 저렇게 불법적으로 이용을 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이트에서 저것이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서 나는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비록 내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재산적 이익은 취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손해배상의 경우에 재산적 손해배상은 어렵다 하더라도 위자료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은 뭐 뚜렷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의 정지 청구는 그것이 음란물이든 이적 표현물이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현재까지의 판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침해에 대해서 명예회복 등 이런 침해 행위로 인해서 내가 명예에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서 함부로 내 저작물을 변경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예회복에 필요한 위자료 청구는 위자료 청구를 하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모나리자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누군가 내 그림에 콧수염을 그려 넣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위자료는 손해배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회복의 청구는 그 콧수염 지워라. 아, 원상 회복시켜라. 이런 이제 청구도 가능한 거죠. 네. 그 사람이 안 지우면 내가 전문가를 시켜서 지우게 하고 그 비용을 이제 청구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상 구제 조치로서는요. 형사상 구제 조치로서는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만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친고죄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침해자가 영리적으로 침해를 했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를 하면은 그거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은 가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죠. 그리고 이제 정말 저작권 재판 해보시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책을 누가 표절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래서 그 표절된 책이 출판이 되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한테 내 책하고 상대방 책하고 두 권 갖다 주고서 판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비교표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책의 몇 페이지 몇째 줄의 어느 부분과 지금 피고의 책의 몇 페이지 몇째 줄 이 부분이 똑같다.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또는 표현만 바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작성하면요. 어떨 때는 책보다 더 두꺼워져요. 그런 표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판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저작권 상담을 하면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것은 소송을 하느니 그냥 적절하게 합의를 하시고 그 노력으로 그냥 더 좋은 컨텐츠를 창작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재판으로 가기 전에 이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또 콘텐츠진흥원 이런 데서 이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또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 제도를 두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그 당사자를 쌍방을 불러가지고 합의를 권유하고 합의가 되면은 그 합의의 효력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용하죠. 물론 합의가 안 되면은 역시 또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이런 이제 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고요. 또 비용도 10만 원 이하. 소송은 그 소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뭐 송달료, 인지대 그것이 이제 그 청구 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까지 일정 부분 또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점이 있는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는 이제 금액 자체도 10만 원 이하로 10만 원 이하죠 지금 아마. 네. 얼마 전까지 그렇게 1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분쟁 조정 제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저작권 등록을 가급적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저작권 등록을 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등록한 저작물을 누가 표절했다. 그럼 그것이 등록 저작물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것을 내 저작물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 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나라는 사실이 추정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내가 또 권리자라는 사실을 내가 굳이 입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증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등록증에 저작권자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을 하거든요. 이 저작권 등록은 특허 등록이나 상표 등록과 달리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 심사만으로 곧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 출원을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절차도 간편하고요. 또 그다음에 등록을 해 놓음으로 해서 다른 제3자에게 이것이 자기의 저작물이다, 자기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도 상당히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여기서 이번 시간을 끊도록 하고요.